예, 225페이지 임대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나옵니까? 예. 자, 임대차 계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매매교환 임대차의 공통점이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예, 임대차의 의의도 낙성 계약과 관계가 있어요. 가불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빌려주는 자를 빌려줄 대 임대인, 물건을 빌려 쓰는 자를 빌려 쓸 차 임차인. 그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함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은 틀린 지문이에요. 그 표현이 낙성계약의 반대말인 요물계약이란 표현입니다.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앞 시간에 했던 매매하고 지금 하는 임대차가 이 약정이란 단어를 빼고 틀린 지문을 둘 다 정답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법 빈출입니다. 예,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란 걸 꼭 기억하자. 그래서 그게 법 조문을 보시면 618조예요. 임대차의 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 즉 임대인이 상대방, 즉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이 포인트입니다. 약정의 동그라미.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즉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동그라미 약정이요. 함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하고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란 것이 임대차의 의의다. 다른 내용은 암기할 거 없어요. 약정이란 단어가 포인트란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의 성질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까지라면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낙성계약이란 공통점이 있다. 성질은 가불간에 임대차 계약하고 있다면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때 이 임대차의 목적은 매매와 같이 물건이나 권리가 모두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물건을 임대차하지 권리는 임대차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매하고 차이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인가? 차임을 지급해야 돼요. 차임 지급이
임대차의 요소입니다. 그때 이 차임은 반드시 검전이어야만 할 것인가? 검전일 수도 있고 물건, 유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매 대금은 반드시 무엇이어야만 하지만 검전이요. 임대차의 차임은 반드시 검전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인 유가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물건을 지급해도 돼요. 를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임대차의 효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이 채권이란 것은 조금 전에 이따 설명드릴 것이고, 자, 뒤로 넘어가셔서 226페이지 3번의 임대차 효력이 있죠. 예, 그 부분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번에 임대차의 성질 및 기간에 관련된 내용 중 226페이지 민법 621조 제1항을 지금부터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622조는 나중에 1월 달에 설명드립니다. 그건 좀 더 배워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불간에 물건 중 부동산을 임대차하면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는 임차권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621조 제1항은 이 표현이 핵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621조 제1항의 핵은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핵심입니다.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반대 해석한다면 반대 약정이 있다면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게 621조 제1항이에요.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임차인은 자, 언더라인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까지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언제나 등기 청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등기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당연히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럼 물건과 채권에 구별했었잖아요. 가령 부동산이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이 임대차 목적물 부동산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약속한 존속기간 내에는 이 임대차 목적물은 누구만 사용수익하는 것이다. 임차인만. 임대인이 사용수익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채권이에요. 채권이란 말은 딱 정해진 사람, 임차인이 딱 정해진 사람, 임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지 널리 만인에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계약이란 법률행위하고는 있지만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법 186조 적용 안 돼요.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이요.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돼 있지 채권을 등기하라고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한데도 무엇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여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만 없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 약정이 있다면 등기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란 형식은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는 아니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등기가 될 수도 있고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등기가 됐다면 물건이 된다는 말과 물건화가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물건 법정주의를 민법 185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특이하게도 임차권은 등기는 할 수는 있지만 채권에 불과하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등기가 된다고 채권이 물건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물건화 된다고. 물건이 된다는 말과 물건화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물건과 비슷해진다는 의미다. 물건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을 가진 자는 당사자끼리만 채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물건화된다는 말은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이란 말은 주장이란 말이에요. 채권에 불과한데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차권을 대항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예요. 물건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물건이 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럼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채권에 불과하지 물권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다고. 조금 이따 주임법이랑 연결할 거예요. 당사자 간의 채권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임차권을 대항, 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항이란 말이 주장이란 말입니다. 이건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이란 말이 주장이란 의미라 그랬어요. 예. 라는 걸 이해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621조 제1항이요. 특이한 규정입니다. 예.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등기란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도 일반적으로 세 가지만 존재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요. 예. 등기가 임차권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무엇에 불과하다?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대항이란 말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되겠죠? 예, 그 정도를 이해하시고 기간은 큰 의미가 없는데 기간 한번 있으니까 하고 갈게요. 계속 존속기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갈게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요. 자, 임대차 계약할 때 계약, 합의, 약정 이런 말이 같은 말들이라 그랬죠. 예.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먼저 기간을 정한 경우요. 최단기든 최장기든 제한이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최단기는 최소한 얼마를 보장하겠다는 제한이고 최장기는 몇 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제한이에요. 최단기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최장기도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이 부분은 몇 해 전에는 논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장기는. 근데 몇 년 돼버렸기 때문에 약발 없어요.
법 조문에는 아직 있어요. 민법 651조 제1항이 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 근데 그 규정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해버렸다고. 어떤 법 조문이 우리 시험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고 위헌 결정을 하면 조문상에서 그 조문을 삭제 안 해도 위헌 결정하는 순간에 그 조문은 효력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 보면 아직 그 조문은 있어. 있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상실한 조문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른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다면 민법에는 최단기도 최장기도 법률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위헌 결정이 났다면 시험에 등장할 여지가 있지만 그 위헌 이런 건 헌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그런 걸 몇 년 된 거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효력 상실이 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아닙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두겠다 이 말입니다. 사적 자치란 말이 달리 법률행위 자유, 달리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말해요. 당사자 간에 알아서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짧게 몇 년을 하든 길게 몇 년 하든. 그런데 지금 할 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 지상권은 최장기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영구무한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해. 한번 찍어볼게. 최장기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영구무한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된다 안 되게 채권에 불과해. 물권은 지상권 같은 절대권이 물권은 최장기의 규정이 없을 때 판례가 영구무한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을 영구무한 이런 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요. 그건 시험은 아니고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할 때 합의해서 정하라 이 말입니다. 예, 사적 자치의 원칙에 맡겨둔다는 말이.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특히 이 부분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특별법에는 최단기 규정이 있어요. 주임법 2년, 상임법 1년이요. 민법에는 최단기의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민법, 일반법이 민법에는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겠다는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했다고. 그래서 특별법에는 별도로 최단기의 규정을 만들었다고. 주임법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몇 년으로 본다? 2년이요. 상임법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법에는 최단기의 규정이 있지만 일반법인 민법에는 최단기 규정 없어요. 예, 기억 좀 하시고. 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너무 많이 내려와 버렸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실력이에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언제나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동사는 임대인, 임차인 구별하지 않고 5일. 왜 안 적어? 동사 몰라도 돼. 그럼 여기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이런 걸 했었습니다. 소멸 통고와 소멸 청구요. 소멸 통고하든 소멸 청구하든 권리가 소멸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소멸 통고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소멸 통고. 소멸 청구는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권리는 즉시 소멸한다. 용어만 약간 달라져. 이 말이 임대차로 오면 이렇게 된다고. 해지 통고와 해지로. 해지 통고와 해지의 공통점은 임대차가 해지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임차권 소멸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해지 통고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권리가 소멸하지만 해지는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소멸한다는 이야기예요. 해지 통고는 적어드릴까? 소멸 통고하고 논리가 같아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권리가 소멸하지만 여기 있네. 되겠습니까? 해지는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권리가 즉시 소멸하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만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해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즉시 해지라고. 되겠습니까? 그럼 해지 통고의 대표적인 예는 이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것인지 존속기간 안 정했다면 임대인도 임차인도 언제든지 임차권을 소멸시키겠다는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만약 목적물이 집이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방 빼세요. 임차인도 언제든지 이사 가겠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전제하여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 경과해야만 6월이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몇 월이 경과해야만 1월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의무 위반은 여기에 있네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돼. 임차인에게는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되겠습니까? 파란 글로 적는 이유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입문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차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2기를 체납, 연체하면 2기입니다. 2년이 아니고. 왜냐하면 임대차 목적물은 물건인데 물건을 부동산, 동산으로 나눌 수도 있고 물건도 부동산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토지하고 그 위에 정착된 대표적인 물건이 건물이죠.
부동산을 토지와 건물로 나누었을 때 토지는 주로 연세입니다. 건물은 주로 월세라고. 그러니까 연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무엇이라 돼 있다고? 기라고 돼 있다. 이기요. 그럼 건물이라면 달세를 2달을 연체한 것이 의무 위반이라고. 그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건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적시해지요. 이건 이거하고 구별해보란 취지고, 이 적시해지는 아래 위를 비교해보란 취지고 모든 게 의무 위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시해지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 맞아요. 그런데 임차인도 일정한 경우 임대인에게 적시해지할 수 있다는 걸 배울 겁니다. 그게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런 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너무 많이 가버렸네. 적시해지는 소멸 통고, 소멸 청구하고 구별해 보라고 이렇게 나누었지. 언제나 임차인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적시해지하는 건 아니라고 배울 거예요. 임대인이 적시해지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맞아. 근데 임차인이 적시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존속기간 남았는데도 임차인이 방 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임차인의 적시해지는 의무 위반 아닙니다. 일단 아래 위를 구별해 보라고 이렇게 비교했을 뿐이에요. 이 말은 반쪽만 맞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용어를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 자, 임대차의 효력이란 말은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이걸 무엇이라 말해? 임대차의 효력. 시험에는 임대인은 무엇이 중요하고 의무가, 임차인은 무엇이 중요해? 권리가. 임대인의 권리는 별거 없습니다. 하나 했네. 임차인의 의무 자체가 임대인의 권리인 경우가 하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차임 지급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임대인의 의무하고 물려 있다고요.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하고 임차인의 의무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큰 의미 없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핵심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 의무 있잖아요. 그리고 존속기간 내에는 목적물을 누가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기 때문에 임차인이요. 자기 물건처럼 사용수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자꾸 위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망가지는 소리를 합니다. 저 인간 또 망가진다 하지 마시고. 저같이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은 제 물건처럼 사용해라 마음대로 사용해버려.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내 물건은 내가 때리 부수든지 말든지 남들이 간섭한다 안 한다. 그래서 6살짜리 애기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지 물건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주택을 임대차 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임대인이 걔들을 제일 싫어해. 5, 6, 7 이런 애들요. 자기 집처럼 사용해버려요. 온 집을 폭발을 시켜버린다고. 걔들 하마다가 하면 집이 어그러그래요. 걔들을 뭐라 할 수도 없지. 걔들은 그런 관념이 없는데 그냥 살면 내 집인 줄 알지.
그리고 애들 기죽게 부모님이 일일이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없다. 이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 시작하면 애가 기죽는다 이거. 걔들처럼 사용하는 게 자기 물건처럼 사용해. 자기 물건처럼 훨씬 더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하고 임차인의 의무는 시험의 큰 논점 아닙니다. 시험에는 임대인의 대표적인 의무 하나 하고 임차인의 권리 3개가 중요해요. 그런데 입문 과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3개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2개는 일단 맛만 보여드립니다. 지금 다 풀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먼저 임대인의 의무부터 해볼게요. 촬영 때문에 일일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손끝을 좀 보십시오. 임대차 목적물은 존속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데 이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도록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해야 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 임대인에게 있어. 왜?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럼 안 했지만 우리가 했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잖아. 존속기간 내 그 목적물은 지상권 전세권에 맞도록 수선하고 해야 되는 의무들은 누구에게 있다고? 물건을 가진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 있어요. 강력한 권리 절대권을 가진 자는 됐습니까? 용도에 맞도록 수선하고 현상에 유지해야 될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고? 물건을 가진 자에게 있음이 원칙이라.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에 맞도록 임대차 목적물을 수선해야 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고? 임대인에게 있다고.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비용 들였잖아요. 임차인이 수선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당신 대신에 내가 비용을 지출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 비용을 돌려주세요라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고?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여기에 비용이 필요비도 있고 무엇도 있다? 유익비도 있어요.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필요비란 이야기는 목적물을 현상 있는 그대로 유지한 데 든 비용을 말해요. 예를 든다면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 그럼 안방에 비가 주룩주룩 새면 지붕을 수리해야만 되지 방치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지붕 수리비 이런 게 임대차 목적물을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든 비용이에요. 예.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집 외벽이 타일이 발라져 있어요. 근데 일부가 흉물스럽게 떨어져 나왔다고. 타일 좀 떨어졌다고 사람이 사는데 문제 있다 없다? 없잖아. 흉물스러울 뿐이지. 싹 타일을 새 걸로 갈아버렸어요. 깨끗해지면 집의 가치가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그런 게 무엇이다? 유익비요.
그런데 아까 했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 물건을 가진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자들은 필요비는 지출해도 필요비를 돌려달라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근데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유익비 상한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입문 과정은 아니에요. 비용이라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한번 듣고 1월 달에 주소 담으면 됩니다. 예. 자, 그때 지금은 계약법 하고 있어요. 수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 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불과해요. 임의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가능해요. 그럼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하면 수선 의무는 결국 누가 부담한다는 말이다? 임차인이. 그때 이 면제 특약을 해도 대규모 수선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수선은 이런 면제 특약이 있어도 누가 수선해야만 한다고? 임대인이. 그럼 결국 무슨 수선을? 소규모 수선을 면제 특약이 있다면 누가 하는 것이다? 임차인이요.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입문 과정이 구주라서 좀 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 2월 달은 8주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 치고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있을 때 1, 2월 달에 해야 되는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리는 취지다. 되겠죠? 예. 예. 면제 특약이 가능하지만 면제 특약해도 대규모 수선은 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엇만 면제가 된다고? 소규모 수선. 근데 소규모 수선하고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란 말이 소규모 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규모 수선은 비용 들어요. 대따 많이는 안 들어도. 별다른 비용 들이지 않고 사소한 하자는 소규모 수선 아니고 이건 애초부터 누가? 애초부터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북촌에 한옥이 하나 있어요. 뻥입니다. 임대차고 빌려줬다고. 엊그제 전화 왔더라고요. 애들 장난치다가 문풍지 찢어졌다고 다음 주말에 와서 바르고 가래. 제가 이래 말했습니다. 니 죽을래 했습니다. 문풍지 구멍 좀 난 것은 별다른 비용 들이지 않고 손쉽게 수선할 수 있는 사소한 하자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누가 수선해야 돼? 임차인. 이런 말이 즉 소규모 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소규모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이유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 특약을 했기 때문에 누가 수선해야 돼? 임차인이야. 소규모 수선도 비용은 들어요. 많이 들지는 않지만 이런 게 사소한 하자라 말과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에요. 이 대규모 수선 이런 걸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면 안 되지. 그럼 쉽게 말하면 대규모 수선은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 지금 교체한대요. 임차인한테 부담시키면 된다, 안 된다? 물론 그것들은 내 공동주택의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지만 몰라도 되지만 개인주택이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논리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임차인의 권리요. 임차인의 권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그 중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미 해버렸네요.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유익비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현상 있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든 비용, 필요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유익비는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비교하여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물건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상환 청구하지만 필요비는 상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걸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이 요건들은 1월부터 자세히 할 것인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하 자기 소유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살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정확하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지만 줄여서 무엇이라 생각하면 돼? 건물이라고. 대표적인 공작물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닌 공작물도 있기 때문에 공작물을 통칭할 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럼 기타 공작물은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말해요. 그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하 부속물 매수 청구합니다. 그럼 나중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하고 논리가 똑같아요. 독특한 판례를 제외하고는 지상권자도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1월 달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배우고 시작하는 논리다? 지상권 할 때요. 물권법에서 배우고 계약법에서는 보시라 논리가 똑같다 라고 보여드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때 할 것이고, 그럼 부속물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네요. 부속물의 개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령 가불간에 건물 임대차하고 있어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그럼 존속기간 내에는 이 건물은 임차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데 이 건물인 임대차 목적물은 누구 소유? 임대인 소유 아니냐고.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부속시킨 물건이 있어요. 무슨 부속물이 저래 길쭉하지? 걸 씹어 넣으려고. 부속물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이 부속물을 살아 청구할 수 있다고.
부속물을 사라 청구한다는 말은 이 부속물은 누구 소유다? 임차인 소유니까 사라 할 수 있지. 되겠습니까? 그럼 임차인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에 부합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부합이 되지 않았다는 말은 임대차 목적물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만 돼요. 독립해야만 누구의 소유이지만 임차인의 소유요. 비교한다면 임대차 목적물에 부합이 돼버렸다면, 독립성을 상실했다면 이 경우는 누구의 소유가 돼버려? 임대인의 소유. 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부속물이라 말은 임대차 목적물하고 별개의 독립한 물건, 부합되지 않는 물건을 말해요. 그걸 일정한 요건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하고 나면 다 알아요.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입문과정의 민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차권의 양도, 전대 이런 건 입문용 아닙니다. 뒤에 그래서 법 조문만 적어놨죠. 예. 그럼 잠시 쉬다가 민사특별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민법의 임대차하고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논리가 다소 다른 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걸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쉬겠습니다.